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어떤 여인이 낙엽이 다 진 산기슭을 홀로 걸어 올라갔답니다. 손에는 조그만 보석함 하나, 가방 안에는 오래된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바람이 스치면 코끝에서 먼 기억의 냄새가 났습니다. 장작이 타던 냄새, 그리고 촛불이 흔들리던 어느 겨울밤의 냄새가요. 그날 그 여인의 이름은 서윤이었답니다. 이제는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팬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25살의 그의 겨울이 살아 있었지요. 녹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얼어버리지도 않은 채로 말이에요.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나무 한 그루 앞에 서니 신기하게도 바람결에서 그때 그 산장의 향취가 나는 것 같더군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수십 년 전 폭설이 세상을 집어삼키던 어느 12월의 밤, 산장 하나에 고립된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고 잡아서는 안 될 손을 잡았으며 결국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과오로만 끝나지 않았기에 이 이야기는 오늘도 내려앉는 첫눈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겨울밤을 통과해 왔는지,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차가운 흙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지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그의 12월이었답니다. 25살의 서윤에게 그 계절은 무언가 터질 것 같은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삶이란 늘 조금씩 벅차고 조금씩 쓸쓸한 것이었답니다. 그런 서윤에게 단 하나의 따뜻한 세계가 있었다면 그건 절친한 친구 지순의 가족이었지요. 지순은 서윤과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벗이었습니다. 명랑하고 거침없는 지수 곁에서 서윤은 늘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었고 늘 조금 더 웃을 수 있었지요. 지순의 집을 오갈 때마다 느꼈던 그 따뜻한 공기, 밤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 공간은 서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종류의 온기였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늘 민석 아저씨가 있었지요. 처음 그분을 만난 건 서윤이 18살 때였어요. 지순의 집에 처음 놀러 갔던 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부엌에서 어른 남자가 나오며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서윤은 순간 발을 헛디딜 뻔했답니다. 어른다운 따뜻함이 뚝뚝 흘러내리는 그 목소리에 부모 잃은 어린 소녀의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도 그 감정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경이었지요. 내게도 저런 어른이 있었으면, 저런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19, 20, 22를 지나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빛깔을 띠기 시작했어요. 친구 아빠가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지요. 그때마다 서윤은 스스로를 다그쳤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동경인 거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인 거야. 하지만 착각이든 아니든 그 감정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지요. 그해 12월 지수가 산장 여행을 제안했을 때 서윤은 잠시 망설였답니다. 지수 아빠도 오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 두근거림이 기쁨인지 두려움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채로 서윤은 결국 짐을 꾸렸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흩날리던 눈송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수북하게 쌓여가는 흰 눈을 보면서도 서윤은 그저 설레기만 했지요. 이 눈이 세상을 완전히 막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 눈보라가 세 사람의 삶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낼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25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균열이 훗날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셔야 알 수 있겠지요. 차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조수석에 앉아 신이 나서 제잘거렸어요. 아빠가 이번에 새로 지은 산장이 정말 근사하다고, 벽난로도 있고 통창도 있다고, 눈 내리는 날 그 안에 있으면 꼭 영화 속 같다고 말이에요. 서윤은 뒷좌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떨림을 지수는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민석 아저씨는 벌써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계셨어요. 장작 타는 냄새와 아저씨의 짙은 향취가 뒤섞인 그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는 그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지요. 그 눈빛 끝에 스치는 아주 찰나의 흔들림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아저씨는 서윤이 정말 숙녀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그 사이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불과 1시간 만에 눈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고 길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전기마저 나가버리자 지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답니다. 영화 같다고 우리 진짜 고립된 거냐고. 서윤도 함께 웃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고립이 우리 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넓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림자들이 벽면을 타고 일렁이는 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지수가 가져온 와인이 금세 동났답니다. 원래 셋이 나눠 마시려던 병이었는데 아저씨가 한 잔만 드시고 지수가 나머지를 혼자 비워버렸지요. 지수는 술이 오르자 평소보다 더 수다스러워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며 서윤과 함께 했던 대학 시절 추억을 어린 시절 이산에 왔던 기억까지 끝없이 풀어놓았답니다. 서윤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도 눈은 자꾸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벽 난로 불빛이 아저씨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 그늘과 빛의 경계에서 아저씨의 표정이 달리 보였어요. 낮에는 그저 친구 아빠였던 분이 불빛 아래에서는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는 한 남자로 느껴졌지요. 서윤은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답니다. 아저씨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지수의 이야기에 적당히 반응하시면서 장작이 다 타면 새 것을 더하고 촛불이 흔들리면 자리를 조정하셨지요. 그 손이 아저씨의 두툼하고 거친 그 손이 무언가를 다룰 때마다 서윤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수의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진 것이지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중얼중얼 이야기를 이어가던 지수는 결국 그 자리에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답니다. 이불을 발목까지 덮은 채로 아이처럼 새근새근 잠이 든 지수의 모습에 서윤의 가슴이 찌르르 울렸어요. 저 친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거실엔 이제 오직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두 사람의 불규칙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불꽃만 응시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옆에 앉은 아저씨의 팔꿈치,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곤두서 있었지요. 아저씨가 몸을 살짝 틀 때마다 그분의 짙은 향취가 서윤의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25의 서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중력이었어요.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다가 하나로 겹쳐질 듯 말 듯 하는 것을 보며 서윤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춥지 않느냐고.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몸은 불덩이 같았거든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인데 왜 이리도 뜨거운지 서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저씨의 시선이 서윤의 옆 얼굴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남자의 갈망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면서도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었답니다. 이 정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팽팽한 활시위 같았지요. 서윤은 그 긴장감이 무서우면서도 제발 이 침묵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찰나의 열기 속에 영원히 갇혀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결국 깨지는 법이랍니다. 결국 아저씨의 두툼하고 거친 손이 서윤의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덮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소거되는 기분이었어요. 벽 난로의 타닥거림도 창밖의 눈보라 소리도 지수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도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아저씨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서윤의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 박동을 멈춰 세웠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촛불에 일렁이는 아저씨의 눈동자 속엔 죄책감과 열망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더군요. 기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어요. 서윤은 그 눈빛 앞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아저씨는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이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말을 듣질 않는다고. 내가 미쳤나 보다고. 그 고백은 비명보다 더 처절하게 들렸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솔직한 고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25의 서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요. 아저씨의 손가락이 서윤의 손마디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깍지를 낄 때 서윤은 그것이 우리를 묶는 포승줄이라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지요. 아저씨가 천천히 몸을 기울여 서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닿은 살갗을 통해 아저씨의 가쁜 호흡이 그대로 전해졌지요.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따뜻함을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린 시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온기였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 찰나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그 짧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숨을 참았지요. 그건 가장 순수한 열정인 동시에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지수의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어요. 소파에 새근새근 잠든 그 얼굴이 어린 시절 서윤과 함께 과자를 나눠 먹던 그 얼굴이 힘들 때마다 달려와 등을 두드려주던 그 얼굴이 눈에 밟혔지요. 그런데도 아저씨가 서윤의 뺨을 감싸 쥐는 순간 서윤은 모든 도덕적 잣대를 놓아버렸답니다. 오늘 밤만, 딱 오늘 밤만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면. 그 발칙하고도 서글픈 생각이 서윤의 이성을 마비시켰지요. 우리는 그렇게 금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뗐지만 이미 공기 중에 감돌던 그 묘한 긴장감까지 거둬들일 수는 없었지요. 지수는 부스스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발랄함이 없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지요. 아빠와 서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애써 덤덤한 척 장작을 매만지셨지만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수의 시선이 바닥 어딘가에 고정되었습니다. 서윤의 머리핀이었어요. 아저씨 발치에 떨어져 있던 서윤이 언제 흘렸는지도 모르는 작은 머리핀 하나. 지수는 그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친구의 직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랍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는 알아버리는 것이지요. 지수의 눈동자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그 다음엔 당혹감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상처였어요. 그 상처가 차츰 분노로 굳어가는 것을 서윤은 고스란히 지켜보았답니다.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로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산장 안의 온도는 밖의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답니다. 지수의 눈동자 속에 비친 서윤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자처럼 보였어요. 그 눈빛 앞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았지요. 새벽이 깊어갈수록 지수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아저씨에게 따지듯 물었지요. 오래전부터 이랬느냐고, 서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아저씨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크게 들렸지요. 지수는 결국 참아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아빠 서재에서 서윤의 사진이 나온 것을 봤다고, 언제부터 이랬느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느냐고. 그 말이 거실을 찢듯이 울려 퍼졌을 때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서재에서 사진이 나왔다는 것을 서윤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저씨가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나 동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폭로를 통해 서윤은 비로소 실감했지요. 그러나 그 실감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답니다. 산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고 아저씨는 지수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울부짖었어요. 서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폭설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며 각자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말았답니다. 지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린 뒤 거실에는 서윤과 아저씨만 남았습니다.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재만 남은 벽난로 앞에서 아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어요. 그 늠름하던 어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모습에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서윤이 다가가려 하자 아저씨가 손을 저으며 거절하셨지요. 아니라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어른인 내가 멈췄어야 했다고. 너의 그 맑은 눈을 보고 욕심을 냈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저씨는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지만 서윤도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서윤 역시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내내 두 사람은 각각의 죄책감과 싸웠답니다. 아저씨는 벽난로 앞에 앉아 쟤를 바라보셨고 서유는 창가에 기대어 눈보라를 바라보았지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을 다 덮어버릴 것처럼 멈출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지요. 서유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눈이 다 녹으면 어떤 세상이 남을까요? 어제까지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들이 남아있을까요? 지수와의 우정이 아저씨와의 따뜻했던 인연이 조금이라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유는 알고 있었답니다. 한번 무너진 것들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날이 밝아올 무렵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서윤에게도 지수에게도.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그리고 이 일은 오늘로 끝내야 한다고. 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저씨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이 온기의 완전한 끝을 의미한다는 것이 서윤을 무너뜨렸지요.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한 가정을 뒤흔들고 친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산장 밖을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아직도 몇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몇 시간 동안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지수는 방 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아저씨는 말이 없으셨으며 서유는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보며 울었지요. 소리 없이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채로요.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서윤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우정을 위한 것인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감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원했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마 셋 다였겠지요. 그해 12월 이후 지수와 서유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먼저 번호를 바꾸었고 서유는 그것을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쫓아가지 않았지요.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그 하룻밤에 전부 무너져 버린 것이랍니다. 서유는 그 이후 오랜 시간을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출판사 일을 묵묵히 이어갔지만 어떤 날은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특히 더 그랬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것이 두렵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서유는 그 겨울 이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지요. 아저씨는 이듬해 봄 지수 엄마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아마 공통의 지인을 통해서였을 거예요. 그게 아저씨의 선택이라는 것을 서유는 알았답니다. 그 멀어짐이 아저씨 나름의 속죄 방식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서유는 그 이후 아저씨의 소식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어요. 서유는 30을 넘기고 40을 지나고 50을 넘겼습니다. 결혼을 한 적도 있었어요. 짧은 결혼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서유는 스스로를 조금씩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무엇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갈망인지 어렴풋이나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의 겨울의 감정이 완전히 사랑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서유는 지금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사랑이기도 했고 동경이기도 했으며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어른의 따뜻함에 굶주린 어린 마음이 빚어낸 착각이기도 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감정이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서유는 생각했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감정을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순전한 착각이었다면 차라리 잊을 수 있었을 텐데 어딘가에 진짜의 온기가 섞여 있었기에 수십 년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유는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석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신문에 짧게 실린 기사로 접한 소식이었지요. 서유는 그 기사를 읽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슬프다는 것인지 그냥 텅 비었다는 것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채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저씨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자신의 불온했던 기억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분이 평안히 가시기를 조용히 빌었지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서유는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나무 한 그루. 그 앞에 선 서윤의 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답니다. 25살의 두근거림도 그 이후의 오랜 죄책감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한 긴 시간의 무게도요. 서윤은 가방에서 조그만 보석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떨어졌던 낡은 머리핀이 들어 있었지요. 지수가 발견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어요. 서유는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평생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치부이자 유일한 증거였지요. 서유는 나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땅을 손으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시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충분히 깊이 파낸 자리에 그 작은 보석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이제는 정말 편안하신가요?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요. 서유는 그 소리를 오래 듣다가 천천히 흙을 덮기 시작했답니다. 한 줌 한 줌 그 차가운 흙을 손으로 덮으면서 서유는 이제야 비로소 그 지독했던 겨울밤을 땅 밑으로 보내주는 기분이었어요. 흙을 다 덮고 나서 서유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렸는지도 모르지요. 그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금씩 풀려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평생 꽉 잠겨있던 자물쇠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각이랄까요.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발걸음이 올라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지요. 왜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 머리핀과 함께 그날 밤의 죄책감도 해묵은 그리움도 정의할 수 없었던 감정의 잔해도 같이 묻어두고 왔으니까요.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서윤이 걸어온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얇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 않은 미소였지요. 눈은 참 신기하게도 발자국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게 덮어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지수도 어딘가에서 이 눈을 보고 있을까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화해할 기회마저 놓쳐버렸지요. 하지만 그 단절된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고 잡아서는 안 될 손을 잡았으며 지켜야 할 것들을 잃었던 그 밤. 그것은 분명 서윤의 잘못이었지요. 25이었기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서윤은 이제 그 잘못을 발판 삼아 오늘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죄책감이 사람을 더 신중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 겨울밤 이후 서윤은 평생 누군가를 대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조금 더 진심을 다하려 했고 조금 더 선을 지키려 했답니다. 그것이 그 밤에 대한 서윤 나름의 속죄 방식이었지요.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윤은 오래 지나쳐온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어요.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서윤은 처음으로 생각했지요. 이제는 이 온기가 무섭지 않구나. 따뜻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차가운 흙 아래 두려움을 같이 묻어두고 왔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찻잔을 감싼 두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윤은 분명히 느꼈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눈을 바라보며 오래간만에 마음속이 조금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인생이란 참 얄궂지요. 가장 아름다웠던 감정의 기억이 동시에 가장 지우고 싶은 오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두 가지가 하나의 기억 속에 공존한다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른답니다. 서윤은 찻잔을 다 비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눈은 내리겠지요. 그리고 그 눈은 그 외로운 산기슭의 작은 나무 위에도 소복이 쌓이겠지요. 서윤이 묻어둔 것들 위로 조용하고 하얀 망각이 다시 한 겹 덮여가겠지요. 서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눈은 결국 녹아 사라지지만 그 눈에 젖어버린 마음은 오래도록 마르지 않는 법이지요. 하지만 마르지 않는 마음도 언젠가는 새봄을 맞이한다는 것을 이제 서윤은 알게 되었답니다. 그 봄이 화려하거나 눈부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따뜻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25의 겨울밤은 그렇게 드디어 서윤의 가슴속에서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잡아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뻗어본 적이 있겠지요. 그것이 감정이든 욕심이든 아니면 단순한 온기에 대한 갈망이든.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흔적이 당신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답니다.
서윤이 그 머리핀을 수십 년 동안 간직했다가 결국 땅에 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랍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고 하지요. 지워지길 바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고요. 하지만 그 눈 위로 또 다른 눈이 쌓이듯 시간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간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무게가 어느 날 당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포근하게 덮어줄 거예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지요. 당신의 겨울도 언젠가 반드시 봄을 맞이할 거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